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혹을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의 선배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혹은 어떠셨나요? 두려우셨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인생은 마음부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어요. 더군다나 저는 39, 지독한 9수에 걸려요. 15년 함께한 남편과 이혼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죽어라 다퉜어요. 전쟁 수준이었죠. 그러니 불혹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불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국면을 마주해요. 그 국면은 감히 무지갯빛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화사하고 아름다웠죠. 그제야 제가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무지개는 남편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고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복수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저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서울 어느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해요.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유명했던 제가 법학과에 간 것은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저희 삼촌이 숙모와 이혼을 하려고 소송까지 갔어요. 그때 저는 법정에 있었어요. 아빠 나름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저에게 소송의 전말을 대충 이야기해줬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숙모는 가정에 소홀했고 거기다 외도까지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이 숙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도 모자라 양육권, 친권까지 숙모가 엄마라는 이유로 숙모에게 주어질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어린 저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저도 숙모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숙모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촌동생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치했죠. 기저귀를 찰 때는 기저귀를 하도 갈아주지 않아서 사촌동생 피부에 뭐가 심하게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도 들었거든요. 숙모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나한테 오면 나는 얘 고아원에 팔 거야. 귀찮게 어떻게 데리고 살아? 저는 아빠에게 설명을 듣고 그 말을 번뜩 떠올렸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그 사실을 말했죠. 아빠, 정훈이가 숙모한테 가게 되면 정훈이 고아원에 갈지도 몰라요. 아빠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씩씩거리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숙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죠. 저런 악마 같은 여자한테 조카를 맡길 수 없습니다. 결국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고 그 사이 아빠가 변호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 신청되어 증언을 했고 숙모로부터 사촌 동생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꿈은 변호사가 되었죠. 변호사가 되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처음 본 변호사의 눈빛, 표정, 말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변호사처럼 멋지고 든든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니 공부를 잘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영특한데 노력까지 해서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꿈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던데 저는 변함없이 변호사를 꿈꾸며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법학과에 진학해 저는 늘 사점대를 유지하며 공부도 잘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 동아리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죠. 그런데 발목을 잡혔어요.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왜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잖아요. 상대는 2년 선배인 복학생이었어요. 다들 복학생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죠. 그 복학생 선배를 저는 한 과목에서 만났어요. 그 과목에서 팀 과제를 했거든요. 거기에 복학생이 조장이었어요. 복학생은 조장이기 때문에 조원들의 번호를 수집했어요. 저도 당연히 번호를 줬죠.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딱 과제에 필요한 메시지만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성실한 조언에게 쓴소리하는 것도 몇 번 봤고요. 사실 복학생을 팀 과제를 하면서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복학생은 저희과 학생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 1학년 때는 1학년 대표이기도 했대요. 그래서인지 복학생은 쉬는 시간에도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몰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자 저기를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복학생을 보고 참 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했어요. 조금 불량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팀 과제를 할 때 보니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쁘게 판단한 사람이 의외로 좋은 사람이면 더 플러스 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이 끝나고 밥이나 한번 먹자는 복학생의 말에 응했나 봐요. 그리고 한번 식사를 하고 나니 복학생은 늘 정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학교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사주고 끝나고 어디 가냐고 묻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니까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죠. 복학생은 학교 근처 원룸에 살았어요. 버스를 타서 창밖을 보니까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동기에게도 들었고요. 언제부터인가 학부생들 사이에서 저와 복학생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더 민석 선배랑 뭐야? 그 표정은? 내가 물어보는 게 이상해? 이상한 건 너희 둘이지.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보니까 선배는 아예 대놓고 너랑 수업 맞췄던데? 아니,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기집애.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식이면 나 서운하다? 뭐가 서운해. 별 사이 아니야. 그리고 2학년 수업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맞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야. 나 다 봤거든. 점심도 같이 먹고 도서관도 같이 다니고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며. 그걸 나만 아는 줄 알아? 우리 학부생들 다 알아. 언제부터 사귄 건데? 안 사귄다니까. 그냥 오해하는 거야. 둘 다 사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 세상이 말세다. 그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상하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은 혼자 먹는 게 편해서 우리랑도 가끔 먹는 네가 매일 선배랑 먹는다고? 그리고 선배 담배도 끊었대. 선배 원래 담배 피워? 와, 너 만날 때 한 번도 안 폈나 보네? 아니, 전에 선배가 나한테 네가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담배라고 그랬거든. 그 이후로 안 피우던데? 몰랐는데. 야, 이 정도 사랑이면 받아줘라. 그리고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배, 동기, 후배들도 저보고 이쯤 되면 받아주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면서 답답해했어요. 솔직히 고백도 안 받았는데 뭘 받아주고 자시고해요. 고백도 안 받았는데 뭘 받아줘요. 고백도 안 했어? 저기 민성이 간다. 야, 민석아, 너 시연이한테 고백도 안 했다며? 빨리 해, 받아준대. 그러자 복학생이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 도서관 앞에서 복학생이 저를 기다렸어요. 저는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잡혔죠. 그리고 복학생이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복학생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니 그런 마음 자체를 잘 몰랐지만 담배를 끊을 만큼 저를 좋아한다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법학과 공식 캠퍼스 커플이 되었죠. 저희는 졸업할 때까지 만났어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헤어졌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대학 선배, 동기 후배를 놀라 뒤로 자빠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2월에 졸업을 하자마자 저희 커플이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난처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졸업시험을 치고 몸이 안 좋았는데 생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확인해보니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의 원룸에서요.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책임지자고 말했어요. 책임지자. 어쨌든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야지.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어때? 너는 낳고 싶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안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은 먼저 제 친정을 찾아갔고 그 뒤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친정에 갈 땐 같이 갔고 시댁에 갈 땐 남편 혼자 갔어요. 저희 친정은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키우던 딸이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안 그러겠어요? 아빠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뒤로 넘어갔죠. 그래도 남편은 꿋꿋이 저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친정에선 서둘러 결혼하라는 말을 했고 시댁에서도 결혼을 허락했어요. 저희는 상견례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허락을 받고 2주 만에 결혼식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 날 처음 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두 분 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었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직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돼서 시댁에서 살기로 한 거예요. 시댁이 좀 살았거든요. 남편 방에서 둘이 지내기 충분했어요. 저는 남편의 방에 짐을 풀고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웠어. 며느리는 딸도 아니고 손님이라고. 그래서 부엌에 들이면 안 된다고. 여기는 내 공간이니까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 찾아라. 그리고 시아버지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아직 변호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일 변호사 며느리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송구스러울 만큼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른 아이를 낳고 회복해 사법고시에 합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도 초기엔 몸이 괜찮아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오더라고요. 정말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어요. 제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무척 걱정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임신했니? 뜻밖이라는 듯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설마 내 아들이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이유가 임신해서니? 모르셨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종종 걸음 쳤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니? 나는 그런 이야기 난생 처음 듣는다. 여보, 얘 임신했대요. 그래서 결혼한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도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파렴치한 놈. 당장 짐 싸서 나가.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임신?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 가당치도 않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해. 내가 변호사도 안 된 놈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아버지, 아니에요. 임신 사실 엊그저께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 들었다. 제가 임신 8주 차라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결혼한 지가 이제 갓 한 달째다. 계산이 안 맞잖아, 계산이.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빌었고 저도 같이 빌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간절함은 통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어떻게 그런 걸 숨겨. 그게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걸 말했으면 허락할 부모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고작 사주인데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네가 말만 잘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나는 오빠가 정정당당하게 말해서 허락받은 줄 알았지.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임신했다는 여자친구 앞에서 그럼 지우라고 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게다가 너는 낳을 생각이었잖아. 그럼 결혼밖에 답 없지. 아니야? 책임지겠다며. 나랑 아이 책임지겠다며. 이게 책임지는 거야? 속이는 게 책임지는 거냐고. 우리 아빠 앞에서는 잘만 말했으면서. 니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은 다르다고. 아까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창피하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 앞에서 솔직?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그러게, 그런 말은 왜 해?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해? 너 머리 좋은 거 아니었어? 대충 눈치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아, 진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왜 네 실수로 처가살이를 해야 하냐고. 남편은 친정에서 지내게 된 첫날부터 울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준비하면서 고작 하루에 4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 분가를 할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죠. 저희는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처가에 살아요.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아빠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불렀어요. 제가 들어가니 대뜸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부가 남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해서 3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 아빠가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거기에 7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슬이 아빠 여기서 지내는 거 많이 불편해하지? 매일 밥만 겨우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공부는 잘 된다고 하니? 어수 자란 집에서 공부도 잘 안 될 텐데. 아니 아빠 이게 뭔데요? 너희 분가해라. 너희가 모은 돈이랑 이 돈 합쳐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해. 이대로 지내다가 우리 관계만 나빠지겠어. 예슬이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다 보인다. 그렇게 해서는 시험도 합격하기 힘들 거야.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거잖아.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아빠의 뜻을 전하니 남편은 화색이 돌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돌며 집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옥탑밭 한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예슬아, 우리 집이야. 좋지? 반지하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좀 춥다. 난방이 여기서 더 못 트는데. 옷을 더 입어. 예슬이도 더 입히고. 나는 춥지도 않고 좋은데.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너는 친정이라 편했을지 몰라도 나는 얼마나 불편했다고. 네 친정이 좀 좁아. 코딱지만한 판방에서 세 식구 지내는 것도 불편했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 이제 살만 난다. 이러다 올해 사법고시도 합격하겠어. 그랬으면 좋겠네. 자기가 편하면 됐지. 나도 시댁살이 해봐서 알아. 많이 불편했지. 이제 편하게 공부해. 고작 한 달 시댁살이 한 거랑 2년 처가살이 한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나저나 장인어른이 얼마나 챙겨줬어? 700만 원. 왜? 에이, 고작 700만 원? 장인어른 은행원이라고 안 했어? 차장이라며. 차장이면 꽤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700이면 짜다. 딸내미 내쫓는데 그 돈이면 짜지. 내쫓다니. 자기 편하게 지내라고 보태주신 건데 자기들도 불편하니까 돈 쥐어주고 내쫓은 거지. 자기들도 좀 불편했겠어? 너무 은혜롭게만 생각하지 마.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 너도 알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공부를 할 거니 부르지 말라고 하나밖에 없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양한 회사의 법무팀에 입사 지원을 시작했죠. 다행스럽게도 한 회사에서 저를 합격시켜줬어요. 그렇게 첫 출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관문이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요. 저는 처음에 아이를 놓고 가려고 했어요. 집에 남편이 있으니까 그땐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맡기려는데 공부를 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보냐며 친정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2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아이가 제가 출근을 할 때마다 울었어요. 매달렸어요. 정말 그런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려니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제가 가장인데요.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제가 한 회사의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 변호사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어쨌든 저도 꿈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3번째 시험도 4번째 시험도 떨어졌어요. 5번째 시험도 떨어졌죠. 그러는데 솔직히 옆에서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공부만 했거든요.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은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저는 대학 동기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저에게 아직도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 못했냐고 물었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사법고시를 합격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민석 오빠 아직도 사법고시 합격 못한 거야? 왜? 이번에 우리 후배들도 많이 붙었다던데. 그럼 집에서 뭐 하는데? 공부하지 뭐래. 지금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는 방에 안 데리고 나온 거고. 참, 네가 고생이다. 너는 임신해서 사법고시 한 번도 못 봤는데 니네 남편은 무슨 복으로 몇 번이고 사법시험을 보내? 올해는 꼭 붙어야 할 건데, 그치? 올해는 꼭 붙을 거야. 붙어야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마 오빠 속도 말이 아닐 거야. 본인이 속상한 거야 어쩔 수 없지. 뭐가 모자랐거나 잘못 준비한 거겠지. 나는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더 속 탄다고 본다. 솔직히 포기했으면 하지. 그래도 본인이 죽어라 되겠다는데 어떻게 말려? 본인 의지가 그렇게 강하면 뭐라도 될 거야. 나는 믿어. 포기 안 하겠대? 의지가 굳어. 그런 의지면 될 거야. 너는 참 속도 좋다. 오빠가 와이프를 잘 얻었네.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도 말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쳤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왜 그렇게 사법고시 합격에 목을 매는지 저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남편에게는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가족이에요.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시댁이 법조계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는 판사였고 시어머니는 법무사고 시누이도 판사로 근무 중이에요. 그리고 서방님은 변호사죠. 남편은 이런 집안에서 패배자예요. 스스로도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꼭 합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살 어린 서방님은 남편보다 먼저 변호사가 되었어요. 사법고시를 2년 준비하고 합격했죠. 그리고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이 서방님을 도운 듯이 그 대형 로펌 사장이 변호사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결혼 축하 선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줬죠. 그래서 동서와 서방님 부부는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분리해서 따로 운영할 거라던데 그때도 아마 서방님의 장인어른이 도와줄 것 같아요. 참, 사정이 이러니 가만히 있어도 비교되는데 더더욱 남편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죠. 남편만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건 아니에요. 남편의 부인인 저 또한 그랬죠. 저도 많은 멸시를 당했어요. 일단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남편의 와이프라서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변호사도 되지 못한 법학과 졸업생 며느리여서 멸시를 당했고요. 또 혼자 임신한 걸 속인 괘씸한 며느리라서 멸시를 당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를 처음 본 게 그 다음에 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다른 날엔 오지 말고 명절에나 오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아이를 예뻐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시부모님을 무서워할 정도로 아이에게 매정했죠. 나중엔 저도 아이를 데리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간 적도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도 아이는 어디 갔냐고 시부모님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희 가족만 빼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왜 저희 가족만 빼고 갔냐고 제가 섭섭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니네는 돈이 없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분하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가족을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치욕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남편의 사법고시 합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7번째 시험을 쳤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완전히 변호사가 된 거예요. 저와 남편은 껴안고 울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냈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와인도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이 술술 풀리는 건지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좋은 품질의 양복을 선물했어요. 남편도 무척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는 또 껴안고 울면서 행복을 만끽했어요. 온 동네에 남편의 합격 소식을 알리고 축하를 받았죠. 그리고 겹경사로 저희에겐 둘째가 생겼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처음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겨우겨우 변호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죠. 평소와 같았어요. 평소와 같이 저희 부부를 무시했죠. 솔직히 남편도 저도 기대를 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이나 고생했다는 말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서방님도 동서도 별 말 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아냐고 물었어요. 그거야 너희들이 전화해서 말해줬잖니. 왜? 결과가 잘못되었대? 아니요. 그런 일이 어딨어요. 중요한 시험인데 결과가 잘못되었다뇨. 그래? 그럼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낸 거야? 설마 변호사 된 거 축하해달라고? 어머 형님, 7번째 시험 붙은 게 뭐 자랑이라고 축하를 해요. 우리는 당연히 붙었어야죠. 이제 사법고시도 폐지된다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우리라도 안 붙으면 답이 없죠. 그래, 아가 말이 맞다. 올해는 당연히 붙었어야지. 올해도 안 붙었으면 나는 너희 얼굴도 안 봤을 거다. 할 수 있다면 호정해서 팔았지 싶어. 그런데 우리가 케이크라도 사다가 축하해 주길 바랐냐? 비싼 와인이라도 사서 한잔 하길 바랐어? 웃기는구나. 옛 저녁에 붙어야 했다. 네 동생은 한 번 떨어지고 붙었는데 형이라는 놈이? 그래도 제가 어렵게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붙든 10번에 붙든 변호사 된 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변호사라고요. 다 똑같은 변호사? 네가 아직 실무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한 번에 붙은 거랑 10번에 붙은 거랑 실무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다 똑같다고? 그래. 사람들이 너한테 대놓고 티내진 않겠지. 하지만 뒤에선 다 수군거린다. 아마 네 로펌 사람들 다 알 거다. 네가 7번 만에 합격한 거 말이야.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붙든 10번에 붙든 능력은 다 똑같다는 거. 다 똑같은 변호사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생보다 훨씬 빨리 성과 낼 거고 돈도 많이 벌 겁니다. 장담해요. 동생이 2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죠? 저는 그것보다 빨리 개업할 거예요. 뭐? 네가 무슨 수로? 네가 우리 민철이처럼 똑똑하기라니 집안 빵빵한 와이프를 가졌니? 우리 미란이 봐라. 자기가 변호사인 것도 모자라 사돈어른 변호사 로펌 사장에 이사에 사위한테 결혼 축하 선물로 사무실 개업시켜주고 새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네가 이럴 수 있다고?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웃음이 나온다. 그래,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런데 네 쥐뿔도 없는 와이프 덕에 너는 민철이만큼 성공 못해. 너는 분가에서 고작 옥탑방 구했잖아. 나는 돈을 줘도 거기서 안 산다. 비위도 좋지 둘 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런 말 하실 자격 없어요. 임신한 며느리 내쫓고 나중엔 우리 예슬이 얼굴 쳐다보지도 않았죠. 어디 한번 우리 강아지라고 불러준 적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예슬이 키워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옥탑방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10원 한 장 보태주시기나 했어요? 그렇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남편이 저희 아빠가 은행원 시계나 되면서 7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냐고 말했던 것을 오랫동안 기억했는데 그때 그 상처가 식혔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의 반박에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 그렇게 고마운 사돈이 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을 10만 원 하니? 우리 미란이 부모님은 얼마 있는 줄 알아? 무려 500만 원을 했어. 게다가 네 장인 장모는 와서 밥까지 축내고 갔지.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누가 오라고 했니? 그런 자리엔 돈만 보내고 안 오는 게 나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민석이 네가 장인 될 사람이 은행에서 좋은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해서 덜컥 믿었다. 그런데 만년 차장이잖니? 지점장 정도는 되어야 우리랑 수준이 맞지 않겠어? 야,
니네 아빠 언제 승진한다니?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만년 차장인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아빠가 승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아빠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법학과를 다니던 시절 저는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이가 생기고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된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단 한 번도 치르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삶이, 엄마의 삶이 행복했어요. 변호사의 꿈이 좌절된 게 아니라 제게 새로운 삶이 찾아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저의 울타리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생각이 쓰나미가 마을을 뒤엎듯이 엉망이 되었죠. 저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변호사가 되지 못한 것도,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도, 누군가의 엄마가 된 것도, 만년 차장의 딸인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친정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부부는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았죠. 저희 부부는 그날 일을 없었던 일처럼 생각 저편에 치어둔 듯이 그때 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로 남았죠. 제 마음뿐 아니라 남편의 마음까지 콕콕 찔렀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아이들 때문에 겨우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출근도 하기 싫고 출근해서는 일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굶는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던 걸까요? 남편이 몇 달 뒤에 로펌에서 잘렸어요. 그날 아이가 아파서 반차를 내고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옥탑방 평상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해 여기서? 아, 나 잘렸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왜? 무슨 이유로? 그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 시원이 형 사무실에 갈 거야.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그 순간 절로 떠오르면서 안심은 했지만 안심하고 보니 이 사태를 시댁이 알면 어떤 빈정거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변호사들끼리 그런 정보를 나누기도 하나 봐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잘렸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어쩌려고 그러니? 너는 안 잘렸니? 과장이라고 했나? 빨리 승진해야지. 안 그러면 그 수준에 먹고 살겠니? 너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걔는 그 정도로 봄에서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하겠다는 건지. 봐, 내가 그랬지? 한 번에 붙은 놈이랑 몇 번에 붙은 놈은 다르다고. 뭐 걔도 걔지만 걔가 저렇게 된 데는 네 책임도 없진 않지. 네가 옆에서 내조만 잘했어도 걔가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 제가 여기서 그 이상 어떤 내조를 해요. 저 애들 아빠 사법고시 준비하던 7년 동안 가장 노릇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 이 집에서 가장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데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잘 구슬리고 또 보듬어야 하는 거야. 네가 옆에서 잘 타이르고 보듬었으면 걔가 저 지경까지는 안 됐지. 너도 알잖아. 걔 머리 없는 애 아니야. 우리 민철이만큼은 아니지만 영특한 애라고. 그런데 잘려? 나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어디 가서 우리 집 아들이라고 하지도 말라고 해라. 저희도 굳이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뭐 이래요? 가족이야말로 서로 보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도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따로 남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저희는 그 이후로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때까지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저희 부부 문제가 시댁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선배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온갖 잡일을 했어요. 선배의 커피를 타오는 것부터 양복을 찾아오는 일까지 했죠. 물론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편은 잡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제 탓으로 돌렸죠. 네가 내조를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가 매번 나를 무시하잖아. 아니야? 솔직히 너 나 사법고시 포기했으면 했잖아.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왔으면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말 지어내지 마. 한심하게 봤잖아. 네가 날 한심하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 다들 날 무시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그게 왜 나 때문인데. 나 한 번도 오빠 한심하게 본 적 없어. 다 나를 한심하게 봐. 다 나를 한심하게 본다고. 애초에 너랑 결혼한 것부터 잘못이었어. 너처럼 보잘것없는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다고. 나는 은행원이라고 해서 으리으리한 집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았다. 근데 니네 아빠 자기 거라곤 40평대 아파트 그거 한 채뿐이잖아. 거기다 차는 중고차에. 그리고 대체 퇴직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왜 하는데? 돈도 안 되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그때 애 지우라고 했다고. 우리 아빠가 스크린 골프장 하는 게 뭐? 그럼 널 위해서 뭘 해야 하는데? 대체 우리 아빠가 널 위해서 왜 해야 하는데? 꼴랑 아마추어 대회 몇 개 나가서 우승한 거 가지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자격증 몇 개 따고 뭐? 골프 강습을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쉬워 보여? 그게 됐음 너도 나도 강습하게. 웃기지 마. 곧 망해. 네 아빠 잘 봐라. 남편은 아빠가 시작한 골프 사업도 무시했어요. 그렇게 몇 년 뒤에 남편은 대출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냈어요. 저는 여전히 냉전 중이지만 축하하는 의미로 화분을 사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남편이 별 감흥 없는 표정으로 화분을 보더니 아무데나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커피를 타주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그냥 쓰라는 대로 쓰면 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니. 우리 몇 년 동안 냉전이었어. 밥만 애들 때문에 겨우 같이 먹었지. 그런데 갑자기? 너도 예상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짜증을 냈죠. 애들은 다 네가 데려가. 양육권, 친권 가져올 생각 없으니까. 정말 1억이야? 너도 양심이 있어라. 뭘 붙잡냐? 우리가 뭐가 남았다고. 그리고 너희 집에 뭐가 있다고. 처가에 돈이라도 많으면 이혼 안 하지. 너희 아빠 이번에 얼마나 벌었대? 겨우 그 돈이지. 더 벌 것도 없어. 이혼해. 후회할 텐데. 제가 그러자 남편은 박장대소를 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양육권과 친권에 손대지 않았고 저는 양육비를 약속받았죠. 하지만 1년 동안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요. 대학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무실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던데. 하지만 저는 전 남편과 연락을 하기 싫어서 냅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 저희 식구들은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한 건지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대뜸 저희 아빠 근황을 물었어요. 장인어른 스크린 골프장 옮겼어? 아니, 더 늘었지. 뭐? 어떻게?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야?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안 물어? 와, 아니 내가 사무실 개업할 때 이랬어야지.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 3개에 거기서 강습도 잘 되고 있고 지역 골프 아카데미 강사도 한다며. 맞아. 거기다 네 남동생이랑 골프 여행 사업도 하고? 남편은 세세하게 다 알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이 주사해온 것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 아빠가 8개월 전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뒤에 갑자기 기적처럼 아빠의 골프장에 손님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골프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늘었죠. 그 기회를 틈타 아빠는 수강료를 조금 올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배우겠다고 난리였죠. 게다가 지역 골프 아카데미에서 아빠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골프 선생님이 되었죠. 아빠는 그 돈으로
2개의 골프장을 더 개합했어요.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남동생이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뒀어요. 그런 뒤에 아빠와 함께 골프 여행사를 차렸죠. 그리고 그 사업은 대성공이었어요. 아빠와 남동생은 정말 너무 바쁜 6개월을 보냈어요. 특히나 인솔자인 남동생은 6개월 동안 3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날 남동생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더니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고 제가 안쓰러워하니까 남동생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여줬어요. 내가 이것만 보고 달린다 누나. 그 금액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보란듯이 2달 뒤에 독립했어요. 결혼도 안 한 놈이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갔죠. 거기다 차도 새로 뽑았더라고요. 남동생이 차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는 SUV를 뽑았어요.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살았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빠의 드림카인 벤츠를 뽑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꽃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자마자 가게를 열어줬어요. 기적적으로 성공한 아빠는 큰딸인 저에게, 아픈 손가락인 저에게 새 차를 뽑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 물었어요. 도전해보고 싶다면 하라고 아빠가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전 남편은 자료로 알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혼자 흥분을 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피해자처럼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언제부터 그랬는데? 찾아봐서 알 것 아냐. 한 8개월쯤 되었나? 와, 어떻게 이러지?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돈벼락이 안냐고. 내가 접대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아니, 골프장 사장이랑 친하다고 셋이 치자고 해서 가보니까 장인어른인 거야. 분명 여기가 아닌데?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지? 그런데 왜 자꾸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거슬리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봤어요. 네가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도 날 찾아오면 안 되지. 너 1년 동안 약속한 양육비 준 적이라도 있니? 아니면 애들 어떻게 지냐고 물어본 적은 있어? 어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지저분하니? 아무리 부성애가 후천적인 거라지만 적어도 1년 만에 나를 찾아왔으면 애들 안부부터 물어야 아빠 아니니? 너 같은 거한테 일말에 기대를 한 내가 한심하다. 앞으로 나도 애들도 찾아오지 마. 친정에 가지도 말고. 왜 이래? 내가 너무 놀라고 급해서 먼저 그 이야기가 나온 거지. 애들은 잘 지내? 이미 늦었어.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이 지역 딸기연합회 회장 아들이랑 손받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이야. 나이도 너보다 어리고 사람이 치사하지 않아. 뭐?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만나? 아니 네가 이혼녀인데도 괜찮대? 괜찮대. 나랑 어떻게 지냈는지도 다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날 안쓰러워하더라. 그렇게 자신감 없고 치졸한 놈은 잊고 자기한테 오래. 그러자 전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고 저는 전 남편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남편이 저를 졸졸 따라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했죠. 주차장에서 저는 차문을 열었어요. 삐빅하고 차에서 소리가 났고 전 남편은 제 차를 봤죠. 사실 아빠 뽑아준 제 차, 전 남편의 드림카였어요. 전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제 차냐고 물었어요. 그럼 내 차지 누구 차야?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켜고 황망해 보이는 전 남편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저는 곧 퇴사할 예정이에요. 아빠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생애 첫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까 해요. 그리고 훗날 정말 멋진 변호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전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7년의 뒷바라지를 무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린 제 남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나름 시원한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괜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있나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지적질을 하지 말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 라는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런 제 생각과 딱 반대되는 한 사람과 결혼 후 엮이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는 살면서 크게 힘들었던 일도 크게 걱정할 일도 크게 불만이 있었던 일도 없이 무난하게 성장한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해 오셨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욕심내시지 않는 화목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그런 확신을 준 남자가 나타났어요. 우연히 친구와 놀다가 건너 알게 된 그는 반듯한 인상에 다정한 말투,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연락처를 교환한 뒤로는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쫓아다녔어요. 남자 역시 그런 저를 선뜻 받아주었고 저희는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재은아, 너는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부모님처럼? 어떠신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두 분이서 아직도 손깍지 끼고 다니실 정도니까. 둘이 정말 사랑하셔. 우리 집이 뭐 엄청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 해오셨고 나랑 재진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셨지. 큰 부를 바라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렇게 가족을 꾸리고 살고 싶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 저와 생각이 같았던 현수 씨 역시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약속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현수 씨 집안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형제가 자란 케이스였어요. 현수 씨 동생은 몇 년 전 먼저 결혼했는데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간 날에 서방님 내외가 함께 자리했어요. 서방님은 둥글둥글한 현수 씨와 반대로 아주 선이 굵고 조각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젊었을 때는 잠깐 모델 일도 아르바이트로 하고 데뷔 제안도 꽤 받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서방님 옆에 동서되는 사람 역시 눈에 띄는 이목구비와 날씬한 몸매가 화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수 씨랑 결혼하게 될 주재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얼굴 자연산이에요? 네? 자연산이요? 자기야, 처음 뵙는 분한테 뭘 그런 걸 물어. 물어볼 수도 있지. 이게 걸스 토크야. 저는 뭐 얼굴에 손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워낙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멋쩍게 웃는 저를 보며 한마디 더 보태더군요. 피부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혼 앞두고 신부가 그런 얼굴로 등장하는 것도 민폐인데. 제가 아는 피부과 소개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인사 간 자리라 긴장한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는 유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조금 답이 없는 사람 같더군요. 예물은 어디 것을 할 거예요? 저는 예물할 때 백화점 사장까지 나와서 막 안내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워낙 VIP라서 혹시 생각한 브랜드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백화점의 말이라도 전달해 볼게요.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아시는 분한테 가서 심플하게 커플링만 마치기로 했어요. 둘 다 화려한 것에 욕심이 없는 편이라. 요즘은 초등학생도 커플링은 기본으로 한대요. 결혼하면서 무슨 커플링만 심플하게 해요. 그런 게 다 곧 나인 건데. 그래도 관심이 뭐 썩 없어서. 좋은 곳 소개시켜 준데도 뭐 싫다 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고 보니 그녀가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장신구는 다 크고 화려한 것들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좋아 보이더군요. 호의인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을 소개해준다는 것을 거절한 뒤로 동서는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럼 결혼식장이랑 드레스는요? 아직 그런 것까진 안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프랑스 유명 디자인이 손수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그건 진짜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 드레스 보고 진짜 다들 입이 딱 벌어졌었어요. 너무 예쁘다고. 이것 봐요. 동서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핸드폰 속 결혼 사진을 보고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흔히들 입는 브라탑 드레스 같은데 뭐 구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동서의 말은 끊기지 않았어요. 식장은 무조건 화려한 게 짱이에요. 이것 보세요. 저랑 성준 씨 결혼할 때 사진이에요. 식장 엄청 예쁘죠? 그쵸? 네, 정말 예쁘네요. 여기도 예약하려면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곳인데 뭐 워낙 잘 알고 하니까 제 순서를 제일 먼저 당겨줬었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저희 영혼 없는 리액션이 계속되자 눈치를 챈 남편은 식사를 재촉했어요. 우리 식사부터 좀 하시죠. 그럴까요? 인사가 끝나고 저를 바래다 주러 가는 길에 남편은 슬쩍 말했어요. 아까 좀 불편했지? 미안해. 아니야, 너무 친화력 좋고 하시더라고. 재수씨 댁이 엄청 돈이 많은가 보더라고. 아, 그래? 그쪽 사돈 쪽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버셨다 그러더라고. 딸도 재수씨 하느라 완전 금이야 오기 하면서 컸나봐. 좀 그렇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 철부지 동서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줄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갔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어요. 주인공이 된 기분이 나쁘지 않더군요. 지인들의 칭찬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어머, 재은아, 너무 예쁘다. 천사인 줄 알았어. 너 진짜 예쁘다. 신랑이랑 신부가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 세상 부러운 커플이네. 저렇게 수수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얼굴이 워낙 예쁘니까 그냥 다 사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에 황홀하고 정말 많이 웃었죠. 그런데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제게 저기를 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동서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왔어요. 드레스 이거 입은 거예요? 아유, 이거 그냥 여기 결혼식장에서 무료로 빌린 건가 보다. 왜 이렇게 누렇고 꼬질꼬질하대요? 그리고 형님, 피부과 안 다녔어요? 제가 다니라고 했잖아요. 신부 얼굴이 이게 뭐예요?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모르겠네. 역시나 흠잡을 것이 없나 하며 달려드는 동서의 모습에 조금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제 결혼식에 입고 온 옷 때문이었죠. 옷이 엄청 화려하네요. 아, 제 옷이요? 예쁘죠? 이것도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원피스예요. 동서가 입고 있는 것은 원피스보다는 드레스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새하얗고 화려한 비즈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렸어요. 옷이 제 드레스보다 더 예쁘네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신부가 누구인지 착각했을 정도로 동서는 저보다 훨씬 화려한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맞다. 아주버님한테 들으셨죠? 오늘 성준 씨가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결혼식에는 못 오고 있다 늦는다고. 아, 네. 진짜 빠지지 못할 일이어서 너무 미안해 하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와 남편 결혼식에 서방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긴 서방님이 동서가 저런 옷 입고 여기 오는 거 알았으면 말렸을 거야. 혼자 오니까 저렇게 입고 온 거겠지?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고 굳은 얼굴을 좀처럼 피지 못했어요. 예, 재현아. 저분이 그 동서 될 사람인 거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하객인데 결혼식에 저렇게 하얗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알아. 저렇게 하고 나타날 줄은 몰랐네. 하지만 더 놀라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닐 때였어요. 혼주석에 시부모님 두 분만 계셔서 여쭤봤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좀 하셨어요? 동서는 왜 안 보여요? 그때 저 반대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야, 마셔. 나 오늘 성준 씨 없다. 늦게 올 거야. 나 자유부인이라고.
미친. 네가 언제 네 남편 있다고 못 논 적 있냐? 웃기는 년일세. 야야, 니네 인사해. 여기 오늘 결혼한 새형님이다. 형님, 제 친구들도 오늘 왔어요. 동서가 제 팔뚝을 잡고 자기 친구들이라며 소개한 테이블은 동서랑 비슷비슷한 외모에 모조리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동서를 포함해 다들 얼마나 마신 건지 잔뜩 취한 모습들이었어요. 동서, 친구들까지 초대해주고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엄청 취했네. 제 말은 아랑곳 않고 잔뜩 취해 혀가 꼬부라진 동서가 친구들에게 말하더군요. 야, 우리 새형님 결혼 전에 성형외과 가고 피부과 가고 아무것도 안 간 사람이다? 겁나 신기하지? 내가 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자신감인지 그냥 결혼함? 개 웃기지? 동서, 집에 얼른 가서 쉬는 게 낫겠어요. 야, 그리고 내가 VIP인 백화점에 예물이랑 혼수하라고 소개해준다니까 그것도 다 거절했다? 저게 결혼 반지라고 꼈는데 진짜 소박하다 못해 곧 없어질 것 같지 않냐? 겁나 웃긴 사람이야, 새형님. 동서의 조롱 섞인 말에 그 친구들도 저를 보고 낄낄거리더군요. 재수씨, 많이 취했어요. 성준이 일 끝나면 얼른 와서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아주버님, 됐어요. 나 오늘 얘네랑 나이트 갈 거예요. 그치? 동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불쾌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혼식인 만큼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죠. 결국 동서와 그 무리의 진상짓으로 하객들의 수군거림으로 끝났어요. 재현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재수씨가 저렇게까지 막무가는 애는 아니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얼굴 붉히지 말고 넘어가자. 하필 이런 날 성준이도 없어서 더 골치네. 동서는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 놓고 그 후로 사과도 없더군요. 이제 새 식구가 되었는데 굳이 지나간 일 꺼내서 뭐 하나 싶어 저도 그냥 넘어갔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압구정 쪽에 볼 일이 있어 갔었어요. 형님.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동서가 반딱반딱한 얼굴을 하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더군요. 동서,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연히 마주친 동서와 커피 한잔 하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형님이 압구정에 웬일이에요? 형님이랑 이 동네 부조와 쩌는데? 뭐가 재밌는지 혼자 낄낄거리며 동서가 물었어요. 누구 좀 잠깐 만나러 왔어요. 난 쇼핑 좀 잔뜩 하고 피부과 가서 관리받고 오는 길이에요. 어쩐지 피부에서 막 빛이 나네요. 형님은 내가 그렇게 관리 좀 받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결혼한 새댁인데 아줌마 소리 듣겠어요. 동서의 모욕적 발언이 또 시작됐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여기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카페 있는데 얼마나 고급인지 커피 한 잔에 3만 원이에요. 제가 쏠게요. 세상에 10,000원 넘는 커피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3만 원이라니 무슨 금치를 해놨나 싶었어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또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기 가질 거예요? 네, 아기를 낳는 건 우리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가족? 굳이 아기까지 낳아가면서 그런 거 하긴 해야 되나? 동서는 결혼한 지 3, 4년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자녀 생각 없어요? 제가 묻자 동서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쳤어요? 애를 왜 낳아요? 네? 왜 낳나요? 형님, 저 몸에 좋은 거 먹고 매일 필라테스를 3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몸매 계속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무슨 임신이에요. 몸 망가지게. 애 낳은 여자들 봐요. 그게 무슨 몸이야. 말 그대로 몸뚱아리지. 그럼 몸매 망가질까봐 임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 애보다 내 몸매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애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자기 몸매가 망가질까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서방님도 동서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몰라요. 가끔 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혼해버린다고 윽박 지르니까 또 좀 잠잠해요. 웃기죠? 뭐가 웃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며 웃는 동서에게
전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때 저희 테이블 옆을 뛰어가던 꼬마아이가 넘어졌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아이는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 시끄러워. 왜 여기서 울고 난리야? 야, 너 빨리 니네 엄마한테 가. 동서는 다 들리는 목소리로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아이 엄마가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넘어지니까 이 누나는 나 일으켜줬는데 여기 이 아줌마는 나한테 빨리 가라고 소리 질렀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동서의 얼굴이 싹 굳는 것이 느껴졌어요. 뭐? 아줌마? 넌 내가 아줌마로 보여? 여기는 이쪽은 왜 누난데? 아니 우리 애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아씨 왜 이렇게 미친 것들이 많어? 뭐? 아줌마? 진짜 가서 죽여버릴까? 동서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진정해요. 형님 같으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보고 아줌마라는데. 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이의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줄은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 앉아있겠네. 저 먼저 갈게요. 동서. 그날 갑자기 저를 카페에 혼자 남겨놓고 간 동서가 어딜 갔는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한 달 후 시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동서는 이상하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괜한 말했다가 곤란해질까 가만히 있었는데 동서가 먼저 다가와 말 걸더군요. 형님, 나 어때요? 네? 뭐가요? 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내가 그날 그 싸가지 없는 꼬마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요? 누구 보고 아줌마래. 그래서 그날 바로 성형외과 가서 얼굴 손 좀 봤어요. 어때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저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곧 터질 것 같은 맨들맨들한 이마, 웃을 때 더 도드라지는 광대, 순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더 두꺼워진 입술, 각도기같이 정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턱까지. 동서는 전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경악했어요. 그날 꼬마가 동서를 아줌마라 불러서 바로 성형외과로 달려갔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동서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열등감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의 행동이 밉지는 않았지만 괜히 불편하고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좋은데 자꾸 뭐 때문에 본인을 저렇게 극한으로 몰아가는지. 나중에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재수 씨가 집안 환경도 그렇고 워낙 과시욕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재현이 네가 들어온 뒤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 내가 결혼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느껴져. 왜? 동서는 저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내 와이프라 그런가. 뭐라 해야 되지? 재현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큰 아우라가 있어. 재수 씨처럼 명품을 걸치지 않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하지만 뭔가 다른 격이 있단 말이야. 격은 무슨 격이야. 진짜야. 아버지랑 어머니도 슬쩍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결혼식에 왔었던 친척들 친구들도 다 재현이 너는 화려하지 않아도 너 자체만으로 뭔가 고급스럽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매력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자신감과 친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얼굴이라니까. 재현이 너는 네 매력을 너무 몰라. 남편이 그렇게 칭찬해주니까 고맙네. 장난 아니고 진짜야. 그런데 그걸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니까. 재수씨도 뭔가 느꼈을 거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며도 너처럼 될 수 없는 벽을.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네 마음을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닐까? 차 안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첫 만남 때부터 제게 얼굴 평가를 했고 백화점 VIP라며 자랑부터 했던 동서의 행동을요. 그것뿐이 아니라 제 결혼식장에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부인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일도 말이에요. 사실 그 사이에 다른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소고기며 과일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아우 재훈아,
사돈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네.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니?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 예뻐해 주시는 것 다 아세요. 항상 감사하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라고 전해드리래요. 감사해라. 시부모님과 저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형님, 요즘 수입산 갖고 한우라고 장난질 많이 한다고 난리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안다고 잘 아는 사람이 사야 돼요. 과일도 포장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산 거네요. 백화점에서는 저렇게 포장 안 해주는데.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하셨을 거예요. 자주 가는 단골이기도 하고. 단골이 등쳐먹기 더 좋은 거 알죠? 동서는 또 비이상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먹는 거 말고 그냥 가전 바꿔드렸어요. 가전이요? 고기나 과일은 어차피 명절 아니어도 평소에 실컷 먹잖아요. 명절 선물 뭐 해드릴까 하다가 냉장고 새 걸로 바꿔드리고 김치 냉장고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전부 다 백화점에서 최신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시댁 냉장고가 달라진 것 같았고 세탁실에 못 보던 김치 냉장고가 있더군요. 잘하셨네요.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동서의 의중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퍼부었어요. 역시 동서는 다르네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도 이제 어른들이 진짜 필요한 걸 선물해드리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제목까지 동서가 선물해준 것 같아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제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동서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머쓱한 얼굴로 나가더군요. 그때도 동서는 어떻게든 제 선물을 깎아내리고 본인의 선물 자랑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생각났어. 명절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재현아. 내가 재수 씨랑 만나는 자리 최대한 피하도록 해볼게. 아니면 재현이 네가 말도 좀 놓고 편하게 다가가 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나보다 먼저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반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네. 네가 편한 대로 해. 내가 대신 미안해. 자기가 뭘 미안해해.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내면 돼. 착한 남편은 제게 자꾸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뒤 저와 남편은 큰 마음을 먹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카페를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가게를 열기 전 저희 부부는 3개월 동안 발품을 팔아 임대료도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은 곳을 어렵게 구했어요. 결혼 때부터 언젠가는 함께 카페를 차리자고 말해왔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커피와 디저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기도 했죠. 가게 인테리어도 사전에 많이 알고 업체에 접근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고로 만족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의 카페를 오픈해 소소하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픈을 축하해주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 전 회사 동료들 모두 들러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갔어요. 재현아, 회사 끝나고 그렇게 커피학원 열심히 다니더니 진짜 맛있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디저트도 완전 색달라. 엄청 맛있어. 남편이랑 나랑 연구 진짜 많이 했어. 그런데 힘들기보다 재밌었어.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으이그 아주 천생연분이다. 부러워 죽겠네. 며칠 후 동서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형님 여기군요. 그 카페인지 뭔지 차린다더니 장사 좀 돼요? 동서 왔어요. 뭐 아직 그냥 그렇죠 뭐. 외제차에서 내린 동서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 같이 갔었던 3만 원 커피인 것 같더군요. 제 눈길을 의식했는지 동서는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제가 아무 커피나 못 마셔서요. 일부러 압구정 들러서 사왔어요. 기억나죠? 그때 그 카페. 아, 네. 기억하죠. 우리 집 커피도 맛있는데 한 잔 마셔볼래요? 말했잖아요. 저 아무거나 못 마신다고. 저기 케이크나 하나 줘봐요. 운동 끝나고 왔더니 배고프네요. 저는 동서에게 세 종류의 케이크를 내다 주었어요. 살찌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줘요. 그냥 맛만 본다 그랬잖아요. 에이, 그래도 한번 먹어봐요. 진짜 자신있게 만든 거라 그래요. 돈 안 받을게요. 오히려 너스레를 떨며 제가 말하자 동서가 눈을 내리깔며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동서는 정말 손톱만큼 세 종류의 케이크를 맛보더니
포크를 내려놓더군요. 왜요? 맛 없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럼 빵을 좀 갖다 줄까요? 배고프다면서요. 형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장사 다시 생각해봐요. 맛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해요. 다른 집에서도 그냥 흔하게 먹어볼 수 있는 맛이에요. 스페셜하지 않다고요. 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동서는 그렇게 찬물을 끼얹고는 또각또각 하일 소리를 내며 나갔어요. 진짜 저 입에서 좋은 소리 한번 듣기 힘드네. 저는 동서의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디저트를 더 파기 시작했어요. 내 입에는 맛있는데 왜 동서 입에는 그냥 그럴까? 그러게, 나도 맛있는데. 하여간 재수씨 참 어려운 사람이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게 됐는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친구였죠.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저희 부부 역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잘 대해주었고 그 친구 역시 저희를 믿고 따르며 가족 같은 분위기의 카페가 되었어요. 사장님, 좀 먼 친척이기는 한데 사촌 언니가 베이커리랑 디저트 쪽 전문가거든요. 그 언니는 본인이 가게 안 차리고 그냥 하루에 딱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물량만 예약제로 받아서 파는 식인데 진짜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거기 언니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디저트에 진심인 저를 보며 아르바이트생인 선아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정말? 그런 사촌이 있었어? 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먼 친척이라면서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얼마 후 선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저희 사촌 언니가 여기 카페로 한번 오고 싶대요. 정말? 고마워 선아야. 그렇게 선아 사촌 언니인 윤정 씨를 알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쪽 일을 늦게 시작하셨는데 두 분이 정말 진심이고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같이 일하고 싶어요. 윤정 씨는 기꺼이 함께 일하고 싶다 해주었고 저희 부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카페는 윤정 씨 덕분에 더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껑충 뛰기 시작했고요. 뜻밖의 인연이 이렇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줄지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창 카페가 잘 되고 있을 때쯤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 카페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오며 가며 슬쩍 곁눈질로 봤는데 우리 카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2층 구조에 형형색색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더군요. 괜히 손님을 많이 뺏길까 긴장감도 들었지만 저희 부부 선아 윤정 씨까지 더 똘똘 뭉쳐 열심히 하기로 했죠. 그 카페가 오픈하던 날 저와 남편은 기절할 뻔했어요. 카페 주인이 바로 동서였던 거예요. 동서, 재수씨. 어머, 아주버님 형님, 안녕하세요. 이 카페 동서가 차린 거였어요? 네, 돈 좀 드렸어요. 괜찮죠? 갑자기 여기에 카페는 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제 카페 차리는데 형님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요? 지금 성준 씨도 해외에 나간 지 오래돼서 저희가 차린 줄도 모르는데. 서방님은 당시 일 때문에 해외에 꽤 오랫동안 머무는 상태였고 아무 의논도 없이 자기 부모한테 도움을 받은 동서는 무턱대고 카페를 차린 것이었죠. 동서 말대로 저희한테 카페를 열 거라고 뭐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근접한 위치에 이렇게나 의리의리하게 차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나 남편은 둘 다 너무 황당해 할 말을 잃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카페에 윤정 씨가 만든 디저트를 그대로 모방해 팔고 있더군요. 이 사실을 안 윤정 씨는 크게 화를 냈고 저희 부부 역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죠. 동서의 카페가 개업하고 확실히 저희 쪽의 매출이 좀 줄기는 하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카페지만 저희같이 소박한 카페보다 그쪽의 화려하고 예쁜 카페가 사람들의 이목을 더 쉽게 끌 테니까요. 동서는 아예 작정하고 SNS 사진 스팟이라며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게끔 만든 것도 있었어요.
오랜 단골은 여전히 저희 카페를 찾아주었지만 새로 오는 손님은 거의 동선이한테 뺏기다시피 하고 있었죠. 남편은 서방님에게 이 곤란한 상황을 얘기했지만 해외에서 너무 바빠 서방님도 딱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저희와 동선의 사이가 언제 틀어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계셨고요. 저는 같은 가족인데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에 동서의 카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대단한 갑질을 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었더군요. 한 아르바이트생이 동서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쓴 글이었어요. 땡땡 카페 사장님인 강모 씨는 시급의 2배를 쳐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었고 합격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운이 좋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더 많이 주는 대신 저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서 결근을 했는데 사장님은 전화로 돈도 많이 받아가면서 농땡이나 피운다며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이 근처 유명한 카페에 디저트 레시피를 도용했습니다. 그 카페의 메뉴를 전부 주문했었고 사람을 시켜 맛을 분석하고 똑같이 만들게 했습니다. 저희 모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돈을 더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항상 본인의 부유함을 자랑하곤 했었는데 왜 그런 짓까지 하면서 이 카페를 영업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카페가 아니어도 충분히 돈은 많은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옆 카페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땡땡 카페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두었지만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 그곳에서 사장님의 모욕을 참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돈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을 괴롭히고 주변 상권에 해악이 되는 땡땡의 강 사장을 고발합니다. 커뮤니티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러다 정말 동서와 손절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동서 카페 고발 사건 다음 날 동서는 우리 카페 문을 부실 듯한 기세로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나와보세요. 큰 소리에 나가보니 동서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어요. 동서,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밖에 날 이길 수 없을 것 같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아르바이트생 꼬디 같잖아요. 네? 그만둔 애 꼬셔서 이상한 글이나 올리게 하고 돈 얼마 줬길래 걔가 제 아이디 팔아가면서 글 썼대요? 액수나 한번 들어봅시다. 동서, 무슨 큰 오해가 있나 본데. 그놈의 동서 소리 좀 집어치우고 걔가 쓴 글에 내 사진까지 붙여놔서 지금 가는 데마다 욕먹고 있어요. 나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야 속이 후련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당신 이제 내 동서도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꼬여있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 피해의식을 왜 여기 와서 풀고 난리야? 결혼하고 그래도 당신이랑 가족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그냥 넘겼어. 드라마에서처럼 형님이랑 동서랑 원수지면 현수 씨랑 서방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괜히 객식구 잘못 들어와서 집안 뒤집어놨다고 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당신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라도 있어? 무섭게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을 처음 본 동서와 다른 사람들은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잘나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충고하는 걸 다 튕겨? 처음부터 아주 재수없었어. 그쯤 되니 동서도 이제 막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비싼 브랜드니 백화점이니 소개해준다고 했던 거? 결혼 전에 관리받으라고 지적질했던 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자격지심 쩌는 너 같은 애나 하는 거야.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남편 잘생겼겠다. 시부모님 온화하신 분들이고 니네 친정 돈도 많다며. 너 필라테스인가 뭔가 맨날 해서 몸매 잘 갖고 놓고 얼굴 쌍판대기 고치고 싶은 대로 다 고치고 살면서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시비질인데? 우리 카페 여기서 장사 잘 되니까
너 배알 꼴려서 그 가게 차린 거잖아. 우리 디저트 레시피까지 훔쳐가면서. 그런데 이제 나를 뒤에서 사람이나 조종하는 음흉한 인간으로 몰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 난 너한테 경쟁심 같은 거 1도 없는데 넌 왜 혼자 난리야? 네가 나한테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넌 내 급이 아니야. 난 너랑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알겠어? 저는 전에 남편이 제게 해줬던 칭찬까지 생각해 공격했어요. 그동안 화라는 감정을 잘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 한번 우라가 치미니까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변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그렇게 쏟아내니까 속은 시원했어요. 알게 모르게 결혼하고 그동안 동서가 보인 무례한 태도가 저도 마음에 걸려 있었나 봐요. 급이 다르다는 말에 동서의 눈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급? 격? 지금 네가 누구 앞에서 그런 걸 따져? 너야말로 나랑 급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여태까지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그런데 네 자신을 봐봐. 항상 나 의식하면서 뭐든 더 많이, 뭐든 더 화려하게, 뭐든 더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발악했잖아. 뭐? 발악? 발악이라고 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까? 그동안 네가 하는 짓거리 보면서 진짜 질투심 난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네가 불쌍하고 안타깝더라. 뭐? 불쌍? 이게 진짜 미쳤나?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서는 드디어 제 앞에서 손까지 올리더군요. 재수씨, 그만합시다. 남편의 만류에도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동서는 계속 꽥꽥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시부모님 역시 항상 동서가 무슨 일을 벌일까 조마조마했다며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했던 당신들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로 아직 일정이 남아있던 서방님은 계획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 앞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집사람이 철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이 굴지 몰랐어요. 카페 차린 것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장인어른한테 돈 받아서 열었더군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진짜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서방님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 뒤로 저는 동서와 완전히 발길을 끊었고 한동안은 서방님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고 카페는 전보다 더 문전성시를 이루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손님들의 많은 요청으로 가게도 더 크게 확장했고 직원 수도 많아졌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답니다. 다음 달에 세상에 나오는 딸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간혹 들려오는 서방님과 동선에는 꽤 좋지 않은 듯 했어요. 2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둘 사이는 계속 마찰이 생겼고 지친 서방님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그즈음 동서의 친정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다 많은 빚을 지었다고 해요. 한순간 벼락부자에서 알가지가 된 동선의 친정은 이제 더 이상 동서를 도와주기는커녕 입만 벌리며 돈 구해달란 소리만 한다고 하더군요. 동서의 사치 욕심도 끝이 났고 서방님에게 버림받을까 벌벌 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동서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지 스스로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비싼 것들이 무조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동서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